플라톤 향연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사랑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. 물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뜯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고력과 종합적인 생각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계기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또 활용하고자 하기도 합니다. 자,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앞부분은 이제 우리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글라우콘에게 향연에서 있었던 일, 그러니까 아가톤의 생일잔치는 아니죠. 그 비극경연대 우승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했던 에로스에 대한 연설 얘기를 전해주는 그 액자 바깥의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액자 안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이 아폴로도로스에게 해준 얘기죠. 그러니까 들은 얘기인 겁니다. 아폴로도로스가 들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안의 화자는 그래서 이 대화 이 안에 액자 안의 화자는 아리스토데모스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향연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향연에 나오는 인물들의 캐릭터와 그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대조해 보고자 하는데 말하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소크라테스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끼리는 커플이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, 자기 나름의 사랑의 방식들을 갖고 있고요. 그게 공교롭게도 아마 의도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랑의 한 단면들 또는 사랑이 왜곡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 등장의 중요한 인물은 그 아리스토데모스라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가톤의 그 축하 자리에 참석했을 때 같이 참석한 그 인물이죠. 그 인물이 결국은 아폴로도로스도 그렇고 아리스토데모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짜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보면 아리스토데모스가 뭐 소크라테스를 흠모해 마지 않아서 소크라테스처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. 행색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평소에 맨발이고 뭐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이랬단 말이죠. 그래서 아리스토데모스는 늘처럼 매일같이 소크라테스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소크라테스가 그날따라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서더란 거죠.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오늘 뭐 아가톤이 비극경연대회에서 어저께 우승했는데 어저께는 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갔고 오늘은 좀 2차니까 잔치 두 번째 날이니까 오늘은 그 축하자에 가려고 이제 차려입고 나섰다. 뭐 아름다운 사람에 갈 때는 뭐 아름답게 차려입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아리스토데모스는 당황했죠. 자기는 초대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어떡하죠? 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다 찾아가는 건 뭐 지혜로운 사람이 할 일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아가톤을 데리고 동반해서 아리스토데모스죠. 아가톤의 집으로 갑니다. 근데 가는 와중에 뭐 소크라테스가 생각에 잠겨서 자꾸 뒤에 쳐졌었고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아리스토데모스가 먼저 아가톤의 집에 도착했고 가보니까 뭐 아가톤이 원래 초대하려고 했는데 사람 보냈는데 뭐 찾지 못했다 뭐 어저께부터 그래서 잘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초대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초대된 그런데 먼저 왔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 어디 남의 집 천막 밑에서 생각에 잠겨 있어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돼 있죠. 식사 도중에 그러면서 이제 자리 배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향연 174 A3행부터 178 A5행까지 그래서 어저께 술 많이 마셨으니까 오늘은 술을 좀 덜 마시기 위해서라도 주제를 놓고 얘기를 갑자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자 뭐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렉시마코스가 이 주제 관련해서 오늘 내가 내걸고 싶은 주제는 에로스를 찬양하는 주제인데 이 주제 자체를 제시한 사람은 파이드로스다. 파이드로스가 이 이야기의 아버지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파이드로스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에로스를 찬양으로 하자라는 것을 결정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드로스부터 먼저 연설을 시작하자라는 게 이제 다음 부분이거든요.
근데 거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에로스 얘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를 이렇게 끊어봤습니다. 이게 아가톤이 집에서 벌이는 생일 잔치라서 계속 생일 잔치라고 하는데 축하 자리라서 우리 당시에 그리스의 가옥 형태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. 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. 여기 둘 다 2층 집으로 돼 있죠. 꽤 사는 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정원이 중간에 가운데 있고 집 가운데 이게 이제 도시에 아테네 도시에 있는 뭐 그런 가옥 구조겠죠. 그래서 아래층에 뭐 노예방이 있고 침실 주인의 침실이 있을 거고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창고라든가 이 안드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자들의 방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채죠. 사랑채. 여기는 이제 공방이 있고 그래서 사랑채에서 보통 이제 향연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자 같은 게 있잖아요. 이게 클리네라고 해서 비스듬히 기대서 이 사람들은 밥이나 술을 먹거든요. 그래서 소 안 되고 그냥 사람으로 살아 있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자리 이 사랑채 이 안드론이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장소고 위로 가면 2층에 가면 이제 귀나이콘이라고 해서 이제 여성들의 내실이죠. 침실도 옆에 있고 노예방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남자 노예 여자 노예들이 있으니까 뭐 상황을 봐서는 이게 남자 노예들은 이제 주인이랑 같이 공방에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자 노예들은 안주인이랑 같이 뭐 길쌈을 한다거나 뭐 이런 집안일을 주로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 비슷한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뭐랄까 그러나 이거 테라스가 아니고 뭐래요? 하여튼 중정 뭐 이런 장소로 돼 있고 리빙룸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다이닝룸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안드론이에요. 남자들 방이죠. 그다음에 위에 또 있고 이런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돼 있고 저기 이제 그리스 표현들을 좀 살려놨죠. 이런 구조 돼 있다는 거. 그래서 이제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통상 벌어지는 잔치입니다. 그래서 여기 뭐 A, B, C, D가 있습니다만 주인이 이제 자리를 다 배정을 해줘요. 지금도 보면 서양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잘 하죠. 누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다 그 예절에 맞춰서 주빈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는 거죠.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아마 주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예가 음식을 나르고 있죠. 그다음에 여기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술 따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좀 옛날식으로 하면 기녀에 가깝고 근데 여기 이제 술자리도 뭐 상당히 이제 그 격차들이 많아서 난잡한 일도 벌어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몸 파는 여자들도 이제 와 있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피리를 불고 있는 쌍피리죠. 아울로스라고 하는 이제 쌍피리고 탬버린 같은 걸 치는 여자도 있고 이 여자들도 뭐 음악을 통해서 주흥을 뭐 올리기도 하지만 몸을 파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. 가운데 이제 이 큰 술병이 있어서 이제 포도주를 물과 희석해서 먹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희석하는 크라테르라는 큰 술병이고 여기다 나눠서 이제 각각 이제 그 잔에다가 이제 부어주는 노예들이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잔치를 벌인 겁니다.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. 자, 그래서 이제 텍스트에 물어보기. 첫 번째, 아리스토데모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소크라테스를 흉내내서 맨발로 막 다니고 그런단 말이죠. 근데 그날따라 이제 소크라테스는 또 잘 차려입었어요. 왜 이런 대비를 플라톤이 했을까? 이 플라톤이 이런 대비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? 이런 얘기를 먼저 질문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를 설정한 무슨 영화인지 맨발로 돼 있는 맨발의 청춘인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와 있죠.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랑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. 자, 그래서 아리스토데모스 이게 지금 두 개를 떼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텍스트에 직접 근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그 텍스트 안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거는 그 아리스토데모스라는 모델이 보여주는 어떤 사랑의 모습 이런 걸 내가 이제 잡아내는 거죠. 그래서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두 개를 뜯어냈습니다. 그래서
바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 사랑하면 닮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부부들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거나 흠모하는 대상을 흉내내는 거 그걸 우리가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. 미러링 이펙트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성장에서 또는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. 학습 효과를 굉장히 높여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지 않고 남이 하는 걸 보기만 해도 내가 하는 것 같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걸 미러링 이펙트라고 해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면서 고생하는 어떤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다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 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. 그게 이제 미러링 효과거든요. 자, 이런 것도 이제 사랑에서 특히 이제 이런 닮는다 뭐 이런 문제로 전염이 됩니다. 자연스럽게. 이런 사랑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뭘까? 이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고, 여러분들 본인이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, 이 재밌는 도표를 발견했어요.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 나르시시스트,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도 이 미러링을 합니다. 그리고 나르시시즘이라는 그 나르키소스,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를 짝사랑했던 님페, 에코가 있잖아요. 반면에 이제 그 반대 극단 쪽에는 에코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사람,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에게만 반향하는 사람, 이걸 이제 에코이스트라고 이제 부릅니다. 피플 플리저라고 해요. 여기 뭐 그래서 에코이스트라는 극단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쪽에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있는데, 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맞춰줌으로 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. 이건 뭐 긴 얘기를 내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이거에 대한 힌트로서 이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. 이게 이제 뭐 이런 뭐랄까 정신과학 쪽에서 이런 스펙트럼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.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. 세 번째, 이건 좀 텍스트를 꼼꼼하게 따져서 읽자는 건데, 178A에서 보면 아폴로도로스가 이제 아리스토데모스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리스토데모스가 한 얘기죠. 각자가 말한 것들, 그러니까 여기 향연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에로스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했는데, 각자 말한 것 전부는 아리스토데모스도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했고, 또 아리스토데모스로부터 얘기를 들은 아폴로도로스 또한 그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해준 것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하네라고 말을 해요. 플라톤이 지금 향연의 작가로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가톤의 그 축하잔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아리스토데모스가 얘기한 거를 아폴로도로스가 전해주는 방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뭐 두고두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, 소크라테스가 아가톤의 축하잔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일까 아닐까, 이걸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해요. 근데 이제 팩트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뭐 엄밀하게 말할 수 없어,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팩트는 뭐냐면 이 글의 작가는 플라톤이라는 거죠. 플라톤의 손을 거쳐서 이 글이 완성된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작가로서 플라톤을 봐야 돼.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질 필요는 있지만 따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플라톤이 만든 거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플라톤이 지어냈거나 적어도 재구성은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요 얘기를 왜 아폴로도로스가 하게 했을까? 아리스토데모스도 다 기억한 건 아니고, 나 또한 아리스토데모스 얘기들 전부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, 이거
다 찍고 보니까 끝부분이 좀 잘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방송사고 같이. 그래서 이어서 붙이기 위해서 보강을 합니다. 텍스트 요 끝 얘기하다가 이제 끊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플라톤이 적어도 이 향연을 지어냈거나 아니면 재구성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, 그렇다면 이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플라톤이 독자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, 그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세 번째 얘기입니다. 텍스트에게 물어보기. 자, 또 하나 텍스트에 물어보기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. 질문을 하나씩 해보자.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교과목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. 여러분들에게. 그 얘기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다는 소리죠.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서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텍스트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문의 형태로 질문을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여기 왜 그런 얘기가 중요한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써놨습니다만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. 그냥 읽어보시고. 그래서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. 그래서 뭐 교광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질문으로 하셔도 좋고, 아니면 이런 걸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토론 주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제시한,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도 좋고요.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상대방한테 납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내 생각이 꼼꼼해지거든요. 그래서 뭐 좀 찾아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.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y라고. 그러니까 텍스트를 잘 독해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, 그리고 이 사전 지식들을 활용해보고, 그다음에 문맥의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래서 뭐 내용을 요약해 본다거나 뭐 등등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거 뭐 그 자체로 좀 긴 얘기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꽤 재밌는 얘기들 많이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향연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.